대표님 눈물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목숨 걸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이슈들을 빠르고 뛰어난 현답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오늘 그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급 게스트를 모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울트라, 캡숑, 슈퍼, 스페셜 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비행기만 태우시는데 이게 지금 원내대표라는 직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법안을 상정을 할지 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협상도 하고 국회 의사 일정을 또 며칠부터 할지 또 그 의사 일정의 내용은 무엇으로 할지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국회 운영의 가장 기본 틀과 내용을 만드는 그 정당의 대표자 역할이다. 실무적인 일들은 실제로 온갖 잡심부름 다 하고요. 정당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상대 정당과 때로는 협상도 하고 때로는 서로 그 문제 가지고서 치밀하게 밀고 당기기도 하고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 그게 원내대표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운가요? 아니, 여의도 와서 들으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다 선거의 달인이시다 보니까 선거의 달인인 분들을 유권자로 다시 또 선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국회의원 4선, 대표님도 선거의 달인이신데요. 이 달인들인 유권자들을 이번에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쓰셨는지 좀 공개해 주시죠.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 열 몇 번 치른 셈인데 제일 어려운 선거가 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국회의원들만 유권자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유권자가 국회의원들. 분명히 찍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표가 들어갔는지. 그런데 또 한편 보면 가장 현명한 유권자다. 매우 냉철하고 아주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시더라. 최악의 유권자이면서 또한 최상의 유권자들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되시고 나서 3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찬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바로 월요일날 금요일날 오후에 전화 와서 월요일날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서로 상견례 겸 축하다를 겸해서 여야 대표하고 같이 대통령하고 그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기에 글쎄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지 않느냐. 뭐 만나가지고 밥만 먹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통령하고 야당의 대표가 만났으면 국민들에게 이거 뭔가 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성과가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의를 갖췄다고 보기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전에 의견 조율도 없이 가서 사진만 찍은 다음에 둘러리 해라. 그건 아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음날 토요일날 그럼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시면 받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왔는데 언제인지 대통령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뭔가 조금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에 대한 배려와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그 존중이라는 기본 자세를 갖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은 개념치 마시고 열심히 묻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팍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00명의 국민의힘 보좌진들의
회장 예. 박준수 회장님. 대단 모습 가지 말고 저에게 오십시오. 박준수입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예. 대표님의 개파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개파 있습니다, 대표님. 그 개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부자진을 생각하는 원내대표님 여태까지 없었다. 900명의 부자진 협의회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 부자진 협의회에서 밀었던 개파입니다. 예. 박수를 한번. 모든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더니 네. 아주 그냥 큰 손들을. 다음 두 번째 우리 회장님. 네. 우리 대외 전략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하세요? 새롭게 선출된 우리 원내대표님한테 저희가 거는 기대는 과연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다시 뺏어올 수 있을 건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니네 가져간 게 작물이야. 도둑질해 간 거야. 당연히 내놔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의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가 다들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전략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작물이라는 게 뭐냐? 도둑질에 가서 갖고 있는 물건. 도둑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에 가서 갖고 있으면 그걸 돌려주는 건 의무지. 돌려줄까 말까를 자기가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뭐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오거나 뭐 여당하고 싸워서 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국회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고 공정한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총회 하면서 이게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 자기들 내부에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그 견해가 나왔다고 언론 기사도 떴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들 내부에도 실제로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이웨이 나는 뭐 옹고집을 계속 부리겠다. 막무가내여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상임위원장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서 독식하고 이렇게 부동산 3법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부동산 대란을 우리가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사실 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난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고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좀 더 진지하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자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피해는 그냥 다 국민들이 보시는 거 국민들이 아니에요? 보는 예, 예. 유일한 평사원. 우리 당의 경제 통통통. 통통. 네, 우리 유경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프레임이라는 지역 겁니다. 프레임. 네. 그래서 지역 프레임은 특정 지역을 벗어나자 또는 특정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청정단을 확대하자는 건데 그게 잘못 이용되고 잘못 왜곡되고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 배제론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나쁜 프레임으로 자꾸 갇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특정 지역에서 당선되면은 당대표는 특정 지역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호도되는 경향도 있고 한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지역정당의 한계 또는 전국정당으로 지향을 위해서 특정지역 프레임에 씌워져 있는 고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당은 사실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인 것 같고요. 신임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선출되신 지도부랑 아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내부의 집안 분위기랑은 별개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리 겸 또 소신, 운영 철학도 들을 겸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분이 전라남도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데 우리 당 원내대표가 울산 출신이라서 영남당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 캠프론을 말씀 몇 번을 드렸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베이스 캠프를 안전한 데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급도 잘 되는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보급품도 채우고 각종 뭐 통신 연락 장비나 각종 그 안전에 관한 장비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진 캠프를 치면서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건데 그 원내대표 선거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를 치는 과정이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자꾸 이제 뭐 특정 지역을 갖고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여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다.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책 대안을 내야 되는 그런 정책 대안을 내는 정당으로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탈진영 아젠다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우리 1순위로 해서 좀 밀어붙여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당장 급한 건 이제 백신 문제겠죠. 백신을 어떻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려 그러면 미국에 가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현 정권은 대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당 박진영 의원님하고 최영도 의원님을 대표로 국민사절단으로 미국에 파견을 했죠. 가서 실제로 좀 성과를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민생 문제를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백신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부동산 문제를 자기들이 지금 2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그 뭐 각종 정책을 했는데 다 실패했고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니냐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뭐 그냥 감감무소식 대답이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저희들이 큰 틀의 종합정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주요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시성을 보여드리고 행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부과가 되는 건데 이 세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갈 거냐. 그것도 자기들끼리 지금 뭐 그냥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좀 제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같이 함께 하자라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거의 답이 없어서 이제는 혼자라도 민생을 챙겨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파견하고 우리 당이 거의 무슨 집권 여당 같은 지금 행보를 이어가시는데 원내 전략 궁금하신 거 우리 박 회장님. 청년들에 대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부동산, 그다음 암호화폐 속 시원하게 오늘 초대박에서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제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속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청년 문제는 당의 지지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0.84까지 떨어졌는데요. 1.0명도 안 되고 지금 0.84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아마 집 문제, 보육 문제, 물론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도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때 집값이 올라가는 청년들의 경우에 즉 집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 자체를 이제 설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걸 이 문재인 정권이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집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일자리 해결해 되는 거 중요하고 지금 이슈가 된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현안인 이슈인데요. 집 문제는 우리가 주택 공급의 정책을 민간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집값을 떨어뜨려서 살 수 있는 정도로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자금을 투입한다면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존폐에 관한 문제인데 청년들, 신혼 살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공공부문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서민들도 물론 포함되어야 되지만 청년들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께 건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건의를 드리라고 하면 또 우리 박준수 회장님이 A4용지 가득히 100개의 건의를 드릴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로 부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마디. 저는 보좌진 권익 증진을 위해서 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OX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국회 보좌진 신분은 국회법에 국회의원 수당 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수석 부대표님께서 지난해 7월 달에 법안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돈보다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건데 면직 예고제 도입에 관련해서 그것도 추경호 수석 부대표님께서 이거 어디 계신 거야? 법안을 이제 발의하셨고 추경. 근데 여야 의원님 33명이 또 공동 발의해 주셨고 대표님 임기 내에 요거를 또 운영위에 지금 계류 중이니까 통과를 좀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을 준비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우리 추경호 의원님이 수석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킨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직원 1년에 그 연가 사용이 최대 21일입니다. 근데 그 20대 국회 보좌진 1인 평균이 3일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에 좀 통계를 받아보니까 의원총회에서 한 번 또 이제 연가를 보좌진도
할 수 있게끔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다른 의원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좌진들은 연가를 자주 썼던데 뭐. 아, 예.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하지 예. 뭐 그냥 무조건 출근하는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의원들 고발하세요. 박준수 회장이 자기가 오늘 출연을 하면 20만 명 간다. 예. 왜 가는 줄 알았는데 100만 뷰, 100만 뷰 찍습니다. 왜 가는지 알겠습니다. 이거 보좌진 900명, 예. 보좌진 가족. 900명의 가족들, 가족. 사돈의 8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또 있어? 네, 보좌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직송, 이제 보좌진 전략기획실을 하나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소통의 창구. 끝나셨죠? 네, 말씀.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했더니 3개를 한다 그러면서 문제당 3개씩 질문해요. 문제를. 너무 노련하신 거 아닙니까? 저기 반칙의 왕이네. 반칙의 왕이네 정말. 반칙의 왕. 대선을 노리시는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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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출연 거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보좌진 출신 우리 당 의원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보좌진 출신으로서 실제로 국회 업무를 잘 익혀서 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분들 당연히 뭐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맞고 실제로 우리 보좌진 의원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분들 계속 많으시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보좌진 그 전문을 한 전략기획실을 그러셨는데 그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계시니까 회장님께서 전체를 한번 그 의견을 모으신 다음에 말씀 주시면 구체적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복지에 관련된 전략이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우리 여왕님의 건의사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건의사항 많은데요. 사실 정치의 본령은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만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모든 힘을 거기에만 저는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선거 당선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결의는 좋은데 사는 자가 이기는 자다. 살아서 살아납시다. 사직생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질문을 들었을 때는 최고위에 출마하시나? 두 번째 정말. 질문을 들었을 땐 정책위 의장을 노리시나? 뭐 이런 의심을 해봤는데 우리 이병준 의원님 어떤 바람을 또 우리 대표님께 하시겠습니까? 2030 젊은 세대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반드시 10개월 뒤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끄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솔번트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이가 하나다. 101명의 힘이 1100명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동지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 창출할 거냐. 네네. 이 마음만 모여지면 끝까지 우리가 전열 흩어뜨리지 않고 뭐 야권 통합도 이뤄내고 좋은 인물을 발굴해내고 정치의 리뉴얼, 뭐 탈진연적 어젠다를 우리가 선점해 나가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선거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길 겁니다. 대표님, 100일 플러스 900명입니다. 맞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101이라는 숫자가 매직 넘버입니다. 101마리의 원숭이 효과라는 걸 아시잖아요. 원숭이가 이 흙에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는데 101마리째가 씻어 먹기 시작하니까 모든 원숭이들이 흙에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님 밑에 101명 있습니다. 밑에가 아니고 위에. 옆에 101명 있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면 매직 넘버 세상을 바꾸는데 한번 기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각오와 우리 국민의힘에 나아갈 방향 등 말씀하시고 싶은 마지막 멘트를 좀 전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거의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이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우리가 컴플렉스라거나 혹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이유가 없다. 묵직하게 그리고 뚜벅뚜벅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초대박 마무리에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멘트 전에 저희가 깜짝 쇼를 하나 준비해 주시죠. 이거 겁나는데. 대한민국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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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눈물 오시는 것 같은데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돼. 눈물 좀 흘려주셔야 되는데 꼭 대표님실에 가지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 101명의 마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101명 할 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 LOL! 아니, LOI. LOI. 같이 나오니까 내가 창피해서 난 못했어. 우리는 심도 있게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 주제는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예, 맞아요.